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인생에서 길을 잃는 수많은 순간마다 이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에릭 와이너 지음, 김하연 옮김, 어크로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 앞표지에 이 글에 관한 소개글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 앞표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인생의 철학자가 된다. 프랑스 사상가 모리스 리즐링은 말했다.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 하지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수시로 깨닫는다. 여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철학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는 것은 어떨까?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몽테뉴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기다. 그들의 삶과 작품 속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매력적인 글솜씨로 빌 브라인슨의 유머와 알랭드 보통의 통찰력이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 에릭 와이너가 이 여행의 동반자로 나선다. 여행은 아침의 철학적 행복을 찾는 모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침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아침은 재탄생의 시간이지만 상상 가능한 최악의 하루를 떠올리기도 한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아침은 커다란 적이었다. 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침대에서 5분만 더를 외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체로 침대에서 나오는데 성공했다. 침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에릭 와이너는 명상록과 다양한 일화를 통해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한다. 이처럼 에릭 와이너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선택한 철학자들의 통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시해준다. 폭력이란 상상력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간디부터 걷기란 자극과 휴식, 노력과 게으름 사이의 정확한 균형이라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루소까지 지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전염성을 품고 있었던 14 철학자들의 말과 생각이 우리에게 천천히 기차의 속도로 다가온다. 여행에서 돌아온 기차에서 여운이 퍼지듯 책 속 철학자의 조언도 우리 인생의 지혜로 서서히 자리 잡는다. 단순 명쾌한 삶의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지혜를 오래된 철학자의 경험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이에게 권하는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몸을 실어보자. 차례 살펴볼게요. 차례, 들어가는 말, 출발. 1부 새벽, 2부 정오, 3부 황혼, 나오는 말, 도착.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출발. 배가 고프다. 먹고 또 먹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욱더 배고파진다.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다. 얼마나 경이로운 기기인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만 밀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모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지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충족되지 않는 이 배고픔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인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혜는 뒤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국의 음악가 마일스 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임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과일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지 않는 것이다. 지식은 안다.
지혜는 이해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식이 늘면 오히려 덜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 알미 지나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를 운으로 얻으려는 것은 바이올린을 운으로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지혜의 부스러기를 줍기를 바라면서 비틀비틀 인생을 살아나간다. 그러면서 혼돈한다. 시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 많은 것을 생각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며 인기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한 현대 철학자의 말 맞다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나도 거의 언제나 배가 고프다. 내 생각엔 기억 내내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우울 때문인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허기를 채워보려 했다. 종교, 심리상담, 자기계발서, 여행, 그리고 짧았지만 끝이 영 좋지 않았던 환각버섯 체험까지. 전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배고픔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지하세계, 즉 우리 집 지하실로 모험을 떠났다. 지하실은 내가 거실에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책들을 격리해 두는 곳이다. 그곳에서 왜 방귀가 나올까와 바보들을 위한 자산관리 사이에 낀 윌 듀런트의 1926년 책 철학 이야기를 발견했다. 책은 엄청나게 두꺼웠고 무거웠다. 책장을 펼치자 먼지 구름이 일었다. 나는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듀런트의 글은 우리와 같은 깨달음을 주거나 나를 180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글의 내용보다는 글에서 느껴지는 열정 때문이었다. 듀런트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무엇에게? 영어의 철학자라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필로소포스에서 왔다. 하지만 미국 독립선언문이 행복을 손에 넣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니듯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 역시 지혜를 소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다. 나는 지금 기차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디쯤이다. 아니,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잘 모르겠다. 기차에 타고 있으면 여기가 어딘지, 또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기 쉽다. 나는 기차를 좋아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SD45 디젤 전기기관차를 보고 침을 줄줄 흘리는 철도광은 아니다. 용적 톤수나 레일의 폭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경험이다. 오로지 기차로 이동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광활함과 아늑함의 희귀한 조합. 기차 내부는 태아를 감싸는 양막의 내부와 비슷한 면이 있다. 훈훈한 온도, 따뜻한 햇살. 기차는 나를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더 행복했던 시절로 데려다준다. 세금 신고 양식과 대학 등록금을 위한 저축과 치과 치료와 교통체증을 몰랐던 시절. 카다시안 일가를 몰랐던 시절로. 내 장모님은 파킨슨병 말기 환자다. 파킨슨병은 여러 능력과 기억을 앗아가는 잔인한 질병이다. 장모님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어린 시절 뉴욕 북부에서 기차를 탔던 경험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올버니에서 코닝을 거쳐 로체스터로 갔다가 다시 올버니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 그때의 풍경과 소리, 그리고 냄새는 지금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물밀듯 밀려든다. 기차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머무는 무언가가 있다. 철학과 기차는 서로 잘 어울린다. 기차 안에서 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버스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아주 조금도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나
어쩌면 연상작용 때문일 수도 있겠다. 버스는 어린 시절에 갔던 수학여행이나 캠프처럼 내가 가기 싫었던 장소를 떠올리게 한다. 기차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 그것도 생각의 속도로. 하지만 철학과 기차에는 쾌쾌한 느낌이 있다. 둘 다 한때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였으나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이 되었다. 오늘날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일부러 기차를 타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부모님이 말리는데도 일부러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학은 기차 타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뭘 모르던 시절에나 하던 것이다. 나는 필로소피 나우라는 제목의 잡지를 구독한다. 이 잡지는 2달에 한 번씩 무슨 포르노 잡지처럼 갈색 각봉투에 담겨 배달된다. 얼마 전의 표제는 세계는 환상인가 였다. 또 다른 표제는 이거였다. 참과 진리는 같은 것인가? 내가 이 표제들을 읽어주면 아내는 눈알을 굴린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아내도 이런 글들이 철학의 모든 문제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철학은 어처구니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철학이라는 단어와 실용적이란 단어는 오직 사전에서만 가까이 붙어 있다. 기술은 우리를 깨어내어 철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한다. 알고리즘이 있는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필요하겠는가? 디지털 기술은 삶의 작은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무척 탁월해서 우리는 이 기술이 삶의 커다란 질문에도 쉽게 답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리가 맛있는 브리토 가게를 찾는 데는 뛰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브리토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 시리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기차 여행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술과 그 지배인 과학은 기차의 속도, 무게, 질량은 물론 기차 내부에서 와이파이가 계속 끊기는 이유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차를 타고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할지 말지, 늘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만 현재 중병을 앓고 계신 칼 삼촌을 찾아뵐지 말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과학은 뒷좌석에서 괴성을 지르며 내 등받이를 발로 찾는 아이에게 육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용인되는지 아닌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창밖의 풍경이 아름다운 건지 흔한 건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확실하진 않지만 철학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철학은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고 바로 거기에 큰 가치가 있다. 우리 동네 서점에는 철학 섹션과 자기계발 섹션이 붙어 있다. 고대 아테네의 반스 앤 노블에서는 이 두 섹션이 하나였을 것이다. 그때는 철학이 곧 자기계발이었다. 그때는 철학이 실용적이었고 철학이 곧 심리치료였다.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었다. 철학은 치유 효과가 있지만 핫스톤 마사지의 치유 효과는 그 방식이 다르다. 철학은 쉽지 않다. 철학은 멋지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다. 철학은 스파보다 헬스장에 더 가깝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철학을 근본적 반성이라고 불렀다. 모를로퐁티가 철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약간의 통렬함과 위기의식을 불어넣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한때 철학자들은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철학자들은 영웅이었다. 그들은 자기 철학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었고 소크라테스 같은 몇몇 철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제 철학의 영웅적인 면은 대학의 종신 재직권을 따내려는 투쟁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에 대해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다. 철학은 지식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무엇을이나 왜가 아니라 어떻게다. 어떻게. 요즘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단어다. 어떻게를 알려주는 실용서는 출판계의 망신거리로 마치 크게 성공했지만 무리한 사촌과 비슷하다. 진지한 작가들은 실용서를 쓰지 않고
진지한 독자들은 실용서를 읽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실제의 본질은 무엇일까나?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할까를 고민하며 밤 늦게까지 잠 못 들지 않는다.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처럼 어떻게를 묻는 질문이다. 과학과 달리 철학은 규범적이다. 철학은 세상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뿐 아니라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까지 말해준다. 작가 데니얼 클라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에게 다음과 같은 최고의 찬사를 던졌다. 에피쿠로스를 철학이라기보단 삶을 고양시키는 시라고 생각하고 읽을 것. 나는 지난 몇 년간 그 시를 흡수했다. 아주 천천히 생각의 속도로. 기차의 창가 자리에 푹 파묻혀서. 언제 어떻게든 가능할 때마다 기차를 탔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색에 빠진 곳을 여행했다. 와이오밍에 있는 스토아 캠프와 델리에 있는 인도 철도부에 용감히 맞섰다. 뉴욕시 지하철의 F노선을 그 누구보다 오래 탔다. 이 여행들은 철학의 막간에 있는 인터미션, 내 다리와 정신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여행은 좋은 의미에서 나를 멈춰서게 했다. 구글에서 철학자를 검색하면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뜬다. 나는 그중 14명을 선택했다. 어떻게? 신중하게. 이 14명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혜롭다. 각기 다른 맛의 지혜다. 이들의 삶은 방대한 시간대와 공간대에 자리한다. 14명 모두 죽었지만 훌륭한 철학자들은 사실 죽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지혜는 쉽게 이동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 목록에는 유럽인이 많지만 유럽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이 지혜를 독점하는 건 아니니까. 또한 목록에 있는 철학자 중에는 니체처럼 상당히 다작한 사람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나 에픽테토스처럼 단 한자도 쓰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살아생전에 대단한 명성을 얻은 사람도 있고 무명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도 있고 간디처럼 철학자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실제로 간디는 철학자였다. 일본의 궁녀이자 작가였던 세이 쇼나곤처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요약하면 내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사상가들이 지혜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전염성이 있는가? 우리는 대개 철학자들을 육체 없는 영혼으로 여긴다. 내가 고른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신체를 가진 활동적인 존재였다. 트레킹을 하고 말을 탔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와인을 마셨으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실용적인 철학자였다. 그들의 관심은 삶의 의미가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러 자잘한 결점이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때때로 몇 시간 동안이나 무아지경에 빠졌다. 루소는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나 엉덩이를 깠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푸들과 대화를 했다. 니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자. 어쩌겠는가. 지혜는 고급 양복을 입은 일이 드물다.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 15살에게 중요한 어떻게 질문과 35살 또는 75살에게 중요한 질문은 같지 않다. 철학은 각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 단계들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의 시간을 전부 가진 양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하찮고 바보 같은 것들로 머릿속을 채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중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 수학 천재인 내 10대 딸아이가 지적해 주었듯이 내가 110세까지 살지 않는 한 엄밀히 말하면 나는 중년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군뱅이처럼 느린 기차에 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절박함이 내 펜을 움직인다.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죽고 싶지 않은 자의 절박함이다.
특정 위기를 꼽을 순 없다. 건강에 대한 불운도 없고 경제적으로 천벌을 받지도 않았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올 법한 위기가 있다기보다는 짜증과 실망이 은은하게 흐르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뿐이다. 내게 아직 삶은 골칫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턱 밑에서 시간이 내뱉는 뜨거운 숨이 느껴진다. 매일 조금씩 더 강하게. 나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싶다. 아니, 알아야 한다. 그것도 너무 늦기 전에.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 프랑스 사상가 모리스 리즐링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보고 생각했다. 왜 기다려야 하지? 왜 삶이 고칠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오늘, 바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인생이 이끄는 대로 나도 철학자가 되면 안 되나? 1부 새벽 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오전 7시 7분 노스다코타의 어디쯤 철도회사 암트랙의 엠파이어 빌더 열차를 타고 시카고에서 오리건즈 포틀랜드로 향하는 중. 내가 타고 있는 객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린다. 햇살이 나를 부드럽게 깨워주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머리를 통돌이 건조기에 넣고 바싹 말린 것 같은 기분이다. 은근한 통증이 관자놀이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뇌에 짙고 유독한 안개가 끼어있다. 내 몸은 쉬고 있는 몸이지 잘 쉰 몸은 아니다. 잠에 관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잠을 인생의 성가신 방해물로 여기고 귀찮아한다. 두 번째 부류에게 잠은 인생의 순수한 쾌락 중 하나다. 나는 두 번째에 속한다. 내 얼마 없는 철칙 중 하나는 이거다. 내 수면을 방해하지 말라. 암트랙 철도는 내 수면을 방해했고 지금 나는 썩 기분이 좋지 않다. 기차 여행과 수면의 관계는 다른 대부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기차의 흔들림이 나를 편안하게 재워준 것은 사실이지만 곧 다른 감각, 몇 개만 예로 들자면 좌우로 떨림, 급작스러운 덜컹거림, 위아래로의 요동침이 밤새도록 나를 깨어댔다. 태양이 훈련 교관 같은 다정함으로 내게 침대에서 나오라고 지시한다. 악마는 밤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에 공격한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취약하다. 바로 그때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있는지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이다. 몸 위로 연파란색 암트랙 담요를 끌어당기며 옆으로 돌아 눕는다. 물론 나는 침대에서 나올 수 있다. 정말이다. 하지만 굳이 왜 그래야 하지?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꾸벅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좌우로의 떨림이나 위아래로의 요동침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는 상쾌하고 활기차다. 누구지? 저는 여러분의 식당 칸 안내 미스 올리버입니다. 이제 식당 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 올리버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신발과 셔츠, 그리고 친절입니다. 이런, 이제 다시 잠들기는 글렀다. 담요가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하며 가방에 손을 뻗어 더듬더듬 책 한 권을 찾는다. 찾았다. 명상록. 얇다. 150쪽이 안 되고 여백도 넓다. 표지에는 턱수염을 기른 근육질의 남자가 말에 타고 있는 조형물 사진이 있다. 두 눈에는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차분한 힘이 서려 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지휘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영토가 잉글랜드에서 이집트까지 대서양 해안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침대에서 미적거렸고 낮잠을 잔 뒤 오후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다. 이런 일상은 보통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던 다른 로마인의 삶과는 달랐다. 로마 거리에서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마르크스는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늦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평생 늦잠을 잤다. 마르크스와 나는 비슷한 점이 그리 많지 않다. 수백 년간의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고 전혀 사주하지 않은 권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마르쿠스는 미국 대륙 거의 절반에 맞먹는 크기의 제국을 지배했다. 나는 내 책상의 대략 절반 정도를 지배하며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조차도 힘에 부친다. 나는 평생 명함, 잡지 구독 알림, 고양이 털, 3일 된 참치 샌드위치, 고양이, 자질구레한 불교 장신구, 커피 버그잔, 필로소피 나우 과어로, 개, 세금 보고 서류, 다시 고양이,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250km 떨어진 곳에 산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내 책상 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모래의 반란을 물리치는 중이다. 하지만 마르쿠스를 읽으면 이런 차이는 사라진다. 마르쿠스와 나는 형제다. 마르쿠스는 제국을 통치하며 자신의 악마와 씨름을 했고 나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나의 악마와 씨름을 한다. 우리에겐 공통의 적이 있다. 바로 아침이다. 아침은 그날의 느낌을 결정한다. 아침이 나쁘면 하루가 나쁘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렇다. 춥고 칙칙한 월요일 아침에는 지위와 특권이 아무 쓸모가 없다. 삶의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재산마저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부유함은 푹신한 이불과 한패가 되어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다. 아침은 강렬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 아침은 희망의 냄새를 풍긴다. 모든 새벽은 곧 재탄생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늦은 오후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다. 레이건을 백악관에 앉힌 것은 미국의 아침을 불러오겠다는 약속이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지 내려앉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아침은 뭉근한 절망의 냄새를 풍긴다. 자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침을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불행한 삶의 아침은 영화 행오버 3의 오프닝 장면과도 같다. 다가올 끔찍함의 맛보기랄까? 아침은 변화의 시간이며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의식이 있는 상태를 떠나 잠이 들었다가 다시 각성 상태로 진입한다. 지리학적 용어로 말해보자면 아침은 의식의 국경 도시다. 정신의 타우아나, 어렴풋한 위험의 기미가 서린 혼란스러운 장소다. 철학자들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그러하듯 아침에 대해서도 둘로 나뉘었다. 니체는 동틀 무렵에 일어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다음 오전 11시까지 일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니체를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한다.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의 하늘이 아직 잉크처럼 새까만 오전 5시에 일어나 묽은 차를 한 잔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대 피운 다음 일에 착수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아, 커피가 발명되기 약 1200년 전 태어난 마르쿠스는 그러한 사치를 누리지 못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미는 자살이 유일하게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라고 말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밖의 문제는 형 이상학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철학자가 없다면 철학도 없다. 카미의 명제는 타당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불완전하다. 카미의 자살 문제와 씨름한 뒤 그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후엔 더욱더 성가신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침대에서 나가야 하나? 내가 보기엔 이것이 유일하게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다. 우리를 이불 속에서 끌어내주지 못한다면 철학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른 중요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침대 문제는 한 가지, 척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이 침대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장애가 없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 가능하다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침대에서 나가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결정적으로 침대에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문제가 까다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휴문 모든 질문을 두 부류, 즉 존재와 당위로 나뉘었다. 존재를 다룬 사실이 늘 도덕과 관련된 당위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회삿돈을 횡령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횡령을 안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휴문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실명제에서 윤리명제로 넘어가선 안 된다. 침대에서 나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나 수익 창출 가능성이 커지길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이대로 이불 속에 있는 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내 생각엔 바로 이 성가신 마땅히가 우리가 겪는 고충의 원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침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면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어나느냐 마느냐. 따뜻하게 몸을 누인 이불 속에서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 충동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나 케이블 텔레비전의 뉴스쇼처럼 박력 있게 맞붙는다.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은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침대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다. 어머니의 자궁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다. 삶은 좋은 것이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대 안과 달리 저 밖은 춥다. 밖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전쟁, 역병, 이지 리스닝 음악.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이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학에서 명백한 것은 없다. 철학에는 늘 하지만이 있다. 모든 철학 체계와 인지적 상부구조, 우뚝 솟은 사상체제는 하지만이라는 이 짧은 단어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삶이 손짓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고 귀하다. 정말 그 시간을 가로로 누워서 보내고 싶은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의 지친 정맥에 흐르는 생명력은 약관 과체중이지만 비만은 아닌 중년 남성을 침대에서 끌어낼 만큼 확실히 강력하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대화는 이불과 그 밑에 숨은 사람들이 생겨난 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쭉 이어졌다. 로마 시대 이후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 중요한 침대 문제는 본질적으로 변함없이 남아있다. 그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농민이든 스타 셰프든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든 로마 제국 황제든 노이로제에 걸린 작가든 우리 모두 똑같은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모두 외부의 힘이 작용하길 기다리며 가만히 멈춰있는 물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